일본 경제는 4년 내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국뽕이나 소설이 아니고요. 팩트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 이후 글로벌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변경됩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에 미국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금본위 제도를 실행하고 모든 글로벌 화폐는 달러에 고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이죠. 물론 금본위 제도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선언 이후 중지되었지만 아직도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왜 잘 나가던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하였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유는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정부가 과도한 채권을 발행했고 보유한 금에 대비하여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화폐로 인하여 금을 교환해 줄 수 없었고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로 변한 거죠. 그 이후 금본위 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가 아닌 다른 국가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부채를 얼마나 발행하는가 이것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일본은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253%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부채 대부분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부채 비율이 높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일본 정부는 매년 기존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을 차환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증권사 및 기관에 의해서 할당이 되고 할당된 일본 국채는 열심히 국민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2%입니다. 국민들이 매수를 해주는데 한계에 봉착한 것이고 더 이상 과거처럼 국채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채는 누가 사줄까요?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합니다. 최근까지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비율은 40% 수준이었고 마이너스 금리 이후 해당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일본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매수를 해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과 같은 실제적인 글로벌 최강국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자,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국채 대부분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인데요. 자, 만약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고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일본 국가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이런 유사한 상황에 여러분께서는 보유한 국채 1억 원을 그냥 포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국채를 샀는데 이것을 그냥 국가에 기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가 위험하다고 내 돈을 몽땅 바치고 처자식을 굶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최악의 국면으로 간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유한 국채는 정부가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입니다.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보면 일본의 GDP 성장률은 매년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렇게 증가한 정부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도 호경기였고 일본 또한 그림과 같이 돈을 무제한 찍어내는 방식으로 일본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실업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실업률은 1985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선물해준 플라자 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경기 둔화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일본 정부는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닌 글로벌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죠. 여기에 또 얼마나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다가올 경기둔화 사이클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를 국민들이 소화해 줄 수도 없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다시 또 국채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수준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과거 영국 등 유럽 국가들처럼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 가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서 경제가 붕괴합니다. 석유를 1리터 가져오는데 막대한 통화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정부의 부채 수준이 심각해서 일본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과연 일본 국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국채를 포기하고 돈을 정부에 헌납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때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화폐 개혁인데요. 현재 엔화의 10배의 가치를 가진 신권을 대량 발행해서 국민들이 보유한 국채를 갚아주고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브라질이나 다른 국가의 경우가 그러했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억 엔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가 화폐 개혁을 해서 내 돈 1억 엔을 전부 갚는다고 해도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폐의 실제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나는 1억 엔의 국채를 매수했는데 이것을 돌려받아도 지금 실제로 1천만 엔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반발이 강해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의 신용 등급은 추가 강등하고요.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 국채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만 손해를 보고 유야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른 유사한 국가들의 역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 부채가 과도한 일본 정부의 앞으로 가장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너무 멀리 갔다고요? 제가 5개월 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수 있고 외인 자금에 이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 의견도 아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명드렸을 때 역시 욕설이 난무했고 너무 멀리 갔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나라 망하라고 기도를 해라 등등 이런 욕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외인 자금이 이탈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문제도 다를까요? 이 또한 너무 멀리 간 것일까요? 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실제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0월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됩니다. 과거엔 4% 수준이었죠. 자, 일본 국민들이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는 왜 소비세를 인상해서 정부 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이전 일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아비노미스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주었으니 이제 국민들은 세금을 통하여 다시 늘어난 일본 정부의 부채를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방송에서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최근 난리가 났죠. 일본의 자동차 산업마저 망가지면 일본 경제가 심각하게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미국에 사정사정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트럼프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며 6개월 유예를 시켜둔 상황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일본 정부는 경기 둔화에 이렇게 심각하게 대응을 할까요? 또한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의 무역 마찰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국 기업의 손해를 감내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 신문이라고 하죠. 이 신문에서 지난 7월 12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고순도 불산 에칭가스가 간사이 지역에서 대부분 52% 이상 생산이 되는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한국 외 중국, 대만에 수출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로 타격이 없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8월 8일 우리나라에 불화수소를 공급하던 모리타 화학 사장이 동일한 일본 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중국에서 불화수소 공장을 가동시켜 우리나라에 납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일본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 외에서 생산하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만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 신문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일본 외의 지역에서 생산 기지를 두고 생산된 제품은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도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리타 화학 사장은 중국에서 불화수소 생산량을 늘려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에 납품하겠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송도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도쿄 오카 공업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송도 공장의 추가 증설을 통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작정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무력화시키기로 한 것일까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했지만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산화 및 수입 대체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만 하락하고 잘못하면 해당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체면을 차리는 수준에서 일본이 아닌 해외 생산 기지에서 만든 제품까지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승인을 해준 것 또한 같은 맥락인데요. 수출 규제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합된 불매운동과 중견 기업들의 연구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신들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모두 아시는 대로 빠른 국산화 및 대체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본 정부는 추가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히 추가 수출 규제를 해봤자 자본재 수출로 매년 2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우리나라라는 수출처만 잃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일본 정부가 부채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는 다음 글로벌 경기 둔화 사이클이 돌아오기 전에 소비세 및 세금 인상을 통하여 정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항상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 돌려서 해결하고자 했던 국가가 일본이죠. 아베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던 것이 바로 역사적인 인간의 탐욕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